이미 말씀드렸듯이 6강까지는 미분을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였습니다. 이번 시간이 7강부터는 미분과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할 것인데 수열과 극한의 개념부터 시작할 거예요. 미분이라는 것은 원래 극한값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극한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수열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후반부에서 급수에 대해서 또 배울 거거든요. 급수라는 것은 수열을 갖다가 합한 거예요. 그래서 수열을 포함시켰습니다. 수열, 영어로는 시퀀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극한은 여러분들이 이미 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셨습니다. 리미트입니다. 미분, 디퍼렌시에이션은 극한의 개념에 의해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이 극한이란 것은 수열하고 함수에 대해서 주로 적용이 되거든요. 수열, 시퀀스입니다. 시퀀스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동일한 절차가 계속 반복되는 거야. 어떤 절차가 반복될 때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극한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열이란 것은 어떤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동일한 절차가 반복돼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절차들에 의해서 수들이 만들어집니다. 요 만들어진 수를 갖다가 수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urly bracket, 즉 중괄호 기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연수, 자연수를 n이라고 하고 이 자연수를 수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연수라는 것은 0을 포함하지 않는 양의 정수 아닙니까? 이 자연수를 수열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그러면 정해진 규칙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해진 규칙이란 1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2가 되겠죠. 요 정해진 규칙이 반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2에 또 1을 갖다가 증가시키니까 3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수들을 갖다가 쭉 나열하는 거야. 자연수 n을 수열로 한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중괄호 안에 수열의 요소를 적어줍니다. 요 수열의 요소를 an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an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중괄호 안에 1부터 이제 순서대로 숫자들을 갖다가 쭉 나열해 주면 되겠죠. 하지만 수열을 갖다가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수열의 표현 앞에 요 수열의 요소 an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연수의 수열, 중괄호 안의 an을 일상용으로 끝까지 가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극한을 취한다는 거거든요. 요 1부터 시작되는 이 수의 배열이 끝까지 가면은 자연수의 극한은 당연히 플러스의 무한대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강의인 3강에서 미적분에서 아주 중요한 수로서 자연상수, 네이처럴 콘스탄트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요 자연상수를 수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컬리 브라켓 중괄호죠. 요 중괄호 안에 수열의 요소인 an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수열 표현 앞에 수열의 요소 an이 만들어지는 규칙을 적어줘야 되겠죠. an이라는 것은 괄호 안에 1 플러스 n분지 1의 n성으로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만 적어줘도 수열을 제대로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 이 표현에서는 수열을 구성하는 요 요소 an이 어떤 숫자들이 순서대로 배열되는지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잖아요. 어떤 수열인지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는 수열에 이제 이 꼴을 갖다가 붙이고 중괄호 안에 수열의 요소인 an들을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제일 먼저 수열의 요소 an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수열을 적어주고 이 꼴 중괄호 안에 수열의 요소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한 표현이겠네요. 이제 수열의 요소 an에서 요 n을 갖다가 무한대까지 한번 보내보겠어요. 그래서 요 자연상수를 정의하는 식에서 n을 갖다가 무한대까지 보낸다는 요 수학적 표현, 지금 이제 극한이거든요. 요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리미트 n은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1 플러스 n분지 1의 n성 이렇게 적어줍니다. 솔직히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가로 안에 1 플러스 n분지 1 이 전체를 n성으로 한 요 값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전 몰라요. 하지만 수학자들은
요와 같은 자연상수의 정의식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은 그 계산값은 2.718 끝없이 가는 무한소수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였듯이 자연상수의 정의식에서 요 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방법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그래프는 그릴 줄 알거든요. 상강에서 보여드렸듯이 자연상수의 정의에서 n을 갖다가 계속 증가시키 가면은 어떤 값에 무한히 가까이 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n을 무한대까지 보냈을 때의 이 극한값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n을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극한까지 도대체 얼마만큼 크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한대라는 이 자체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와 같이 끝없이 가는 무한소수를 이제 어떤 값에 수렴하는 것은 분명하니까 기호로 2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열, 영어로 시퀀스입니다만 또 뭐 한 번씩 프로그레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프로그레션이라는 것이 뭐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열을 배우셨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급수, 즉 시리즈가 나오죠. 그런데 이 급수라는 것은 이 수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요소들을 갖다 전부 더한 것을 갖다 우리가 급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7강에서는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미적분학 강의가 진행되면서 중반부에서 테일러 급수하고 매크로닌 급수를 또 배울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 강의에서는 풀이의 급수하고 풀이의 변환과 역변환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거거든요. 급수에 대해서는 그때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극한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 1학년 때도 수학에서 제일 싫어했던 부분이 극한의 정의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학을 가르치지만 가르치기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극한의 정의입니다. 극한의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쉽게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정석대로 하자면은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유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걸 갖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을 계산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공학도의 입장에서는 극한값이 존재하면 땡큐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계산이 안 되네. 그럼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 정도까지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구태여 극한의 존재 유무를 갖다가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극한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수학자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 시리즈의 강의는 유공학도를 위한 미적분학이거든요. 그런데 미적분학도 수학의 한 영역이니까 수학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극한의 정의를 한번 훑어보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이유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대학에서 대학교 1학년을 가르치는 수학을 전공하신 교수분들이나 수학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x는 a를 포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x 이꼴 a 근방에 어떤 개구간을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오픈 인터벌이죠. 그러면 이 좌표축에서 x 이꼴 a에서 좌측 우측의 적당한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x 이꼴 a 근방의 개구간에서 어떤 함수 fx가 정의됩니다. 즉 함수 fx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수인 입실론하고 델타를 먼저 정의를 합니다. 양수인 입실론하고 델타가 정의된 상태에서 x-a의 절대치가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는 작다. 요 조건에 대해 가지고 함수 fx에서 어떤 값 a를 갖다가 빼준 요 절대치가 0과 입실론 사이에 있으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값은 l이다라는 극한이 정의됩니다. 설명하면서도 짜증이 나네요. 왜냐하면 설명하는 저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먹겠어요. 그런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수학책에 적혀가 있는 내용입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치의 x-a가 0과 델타 사이에 있으니까 이 델타라는 것은 독립변수 x에서 정의되는 값인 것 같고, 그리고 절대치의 함수 fx 빼기 l이라는 것이
0과 이플론 사이에 있으니까 이플론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 즉 y에서 정의되는 값인 것 같아요. x-a의 절대값에서 요 절대치 기호를 갖다가 풀어버리면은 x는 a-델타와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x는 a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극한을 정의할 때 x 이꼴 a는 포함하지 않고 x 이꼴 a 근방의 개구간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걱정에서 언급을 하는데 요 절대치 기호를 푸는 방법은 x-a가 0보다 클 때, 즉 양수일 때죠. 그리고 x-a가 0보다 적을 때, 즉 음수일 때입니다. 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은 x는 a-델타와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함수 fx에서 어떤 값 a를 빼준 이것의 절대치라는 것은 함수 fx는 l-이플론하고 l 플러스 이플론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극한의 정의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함수의 독립변수 x가 a-델타하고 a 플러스 델타 사이에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함수 fx의 값이 l-이플론하고 l 플러스 이플론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x를 a로 보낼 때 함수 fx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수학자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항을 갖다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쳐다보는 나는 전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좀 단순 무식하지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인터넷에서 적당한 그림을 하나 찾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함수 fx가 주어졌고 이 함수 fx는 x의 어떤 구간에서 이와 같이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자, x 이꼴 a, 뭐, 여기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x 이꼴 a에서 이제 델타만큼 빼주면 요 위치가 될 것이고, 요 위치는 x 이꼴 a 마이너스 델타가 될 겁니다. 그리고 x 이꼴 a에서 이만큼 델타만큼 갔어요. 그러면 이 위치는 x 이꼴 a 플러스 델타가 되겠죠. x 이꼴 a 마이너스 델타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에요. 그리고 x 이꼴 a 플러스 델타에서의 함수값은 여기입니다. 함수 fx가 연속이라고 그러면은 x 이꼴 a에도 함수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걸 갖다가 l이라고 하겠어요. l에서 양수인 이플론을 더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만큼 되겠죠. 요 위치는 l 플러스 이플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l에서 이플론을 빼줬어요. 그러면 이 위치가 될 것이고 l 마이너스 이플론입니다. x 이꼴 a의 근방 a 마이너스 델타하고 a 플러스 델타의 구간은 독립변수 x에서 이 영역이죠. 그러면 x의 이 영역의 함수 fx의 값들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x 이꼴 a 마이너스 델타 그리고 x 이꼴 a 플러스 델타에서의 함수 값들은 l 플러스 이플론하고 l 마이너스 이플론 이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델타를 좀 작게 해보겠어요. 그러면 x의 구간은 이제 요만큼이 되겠죠. 요 x의 구간에 대해서 이제 함수 값은 지금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델타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이플론도 감소된다는 겁니다. 델타를 더욱 감소시키면 요 이플론도 더욱 감소하겠죠. 이 델타를 아주 적게, 즉 거의 0에 가깝게 이제 접근을 시키면은 요 이플론도 거의 0에 가깝게 될 거예요. 연속 함수라고 그러면은 x 이꼴 as의 함수값 fa는 l이죠. 그러면 x를 a에 이제 무한히 접근시키게 되면은 함수 fx의 값은 거의 l과 같아져요. 제가 방금 x가 a에 무한히 접근하면은 함수 fx의 값은 l이 아니고 거의 l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극한의 정리에서 x 이꼴 a를 포함하지는 않지만 x 이꼴 a 근방의 이제 개구간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지금도 요 이꼴 기호가 헷갈립니다. 이게 같아라는 게 아니거든요. 극한의 정의에서 보면은 이것은 무한히 L에 가깝다라는 의미예요.
어차피 수학 교재에 적혀있는 극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책에 적혀있는 대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예를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x가 2에 무한히 접근한다. 이것을 수학자들의 언어인 기호, 심볼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리미트 x에 이제 화살표를 하나 긋고 2를 적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5x-4는 자, x가 2에 접근하니까 요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2니까 10이고 여기에 4를 빼주면 6입니다. 이거 계산 못 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연습 많이 하셨잖아요. 5x-4는 함수 fx에 해당하고 6은 극한값 L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수 fx에서 L을 빼준 이 절대값이 0과 입실론 사이에 있으면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까? x가 2에 접근하니까 x-2의 절대값이 0하고 델타 사이에 있을 경우죠. fx-l의 절대값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절대치 기호 안에 가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5x-10이 되네요. 5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5를 절대치 기호 밖으로 뺐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입실론보다 적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절대치니까 이것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요 조건은 적지 않았습니다. 양변을 5로 함 나눠 보겠어요. 그러면 x-2의 절대값은 5분지 입실론보다 적어야 되겠죠. 요 5분지 입실론을 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x-2의 절대값이 0하고 델타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 델타를 갖다가 5분지 입실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x-2의 절대값은 이제 0과 5분지 입실론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함수 fx-l의 절대값을 한 계산해 볼게요. 얘는 지금 5 곱하기 x-2의 절대값 아닙니까? 그런데 x-2의 절대값은 5분지 입실론보다 작았죠. 그러면 5 곱하기 5분지 입실론보다 적어야 됩니다. 분모 분자에서 5는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죠. 따라서 함수 fx 빼기 L이라는 것은 입실론보다는 적습니다.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는 크겠죠. 어떤 조건에서 x-2의 절대값이 5분지 입실론보다 적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5분지 입실론은 우리가 델타라고 했죠. 절대값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0보다는 큽니다. 리미트 x가 2로 무한히 접근할 때니까 x-2의 절대값이 0하고 델타 사이에 있을 때 함수 fx 빼기 L의 절대값은 0하고 입실론 사이에 있어요. 즉 뭐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극한값은 x에다가 우리가 2를 대입해 가지고 6이란 걸 갖다가 찾을 수 있어요. 이 페이지에서 소개드린 극한의 계산 방법을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을 전공하신 교수분들이나 강사분들은 대학에서 이제 1학년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수학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극한에 대해서 굳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제가 입실론 델타 논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수학책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소개만 해드린 것이고 이것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함수의 연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우극한하고 자극한을 배우셨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극한과 우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사용되는 함수는 y=fx가 x분지 1인 이 함수죠. y=x분지 1이라는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x가 양수일 때죠. 그리고 이것은 x가 음수일 때입니다. 이 함수의 x=0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x=0에서의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x를 0으로 무한히 접근시켜야 되겠죠. x가 0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음의 값에서 0으로 접근하는 경우하고 양의 값에서 0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x가 음에서 0으로 접근하면 함수 x분지 1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수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리미트 x는 화살표를 긋고 음수에서 0으로 접근하니까 마이너스 제로라고 적어요.
함수 x분지 1은 마이너스 무한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극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좌측에서 x의 특정한 값으로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x가 양수에서 0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함수 x분지 1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이것은 리미트 x가 이제 화살표를 긋고 양수에서 0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플러스 0으로 적습니다. 요 극한값은 플러스 무한대 아닙니까? 이것을 우극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양수에서 0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럼 x를 0으로 접근시킬 때 x분지 1이라는 요 함수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플러스 무한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이와 같은 경우를 수학자들이 가장 싫어해요. 수학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답은 오직 한 개여야만 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이 두 개가 나와버렸는데. 수학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함수 fx가 주어졌고 어떤 특정한 x의 값에서 그 함수의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다는 것은 그 특정한 x의 값에서 함수 y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보인 예에서는 특정한 x의 값이라는 것은 x 이꼴 0 아닙니까? 그죠? x 이꼴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x 이꼴 0에서 함수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x 이꼴 0에서의 극한값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였고 또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였지 않습니까? 플러스 무한대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이 상황을 함수 y는 특정한 x, 지금 x 이꼴 0입니다. 여기서는 불연속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극한값의 몇 가지 경우를 연습해 보겠어요. 주어진 함수 y 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겁니다. 이것은 함수 y1을 함수 y2로 나눈 합성함수죠. 잘 아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죠. 그리고 이 직선은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입니다. x 이꼴 1에서 y1의 값은 0예요. 그리고 y2의 값도 0입니다. 그러면 y1에서 y2를 나눈 x 이꼴 1에서의 합성함수 y라는 것은 0 나누기 0이 돼가지고 부정이에요. 부정은 정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의할 수 없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x를 1로 무한히 접근시켰을 때 이 합성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합성함수 y라는 것은 x 플러스 1이죠. 그건 합성함수의 분자인 x제곱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하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분모 분자에서 x 마이너스 1이 약분돼 가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남는 거는 x 플러스 1이네요. 합성함수의 형태가 뭐 이렇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서 x를 무한히 1에 접근시킵니다. 좌측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우측에서도 접근할 수 있죠. 어쨌든 자극한의 값하고 우극한의 값은 무한히 2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x 이꼴 1일 때 y 이꼴 2는 포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한의 정의에서 x를 갖다가 1에 무한히 접근시킬 때 x 이꼴 1은 포함하지 않고 x 이꼴 1 근방의 개구간을 정의하는 거거든요. x 이꼴 1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y는 2가 될 수 없죠. 여러분들도 책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요 수학책마다 요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이상하게 설명하는 책들이 있어요. 주어진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 자, 그런데 요 x제곱 마이너스 1을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을 했고 분모에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 이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약분돼 가지고 결과는 x 플러스 1이다. 그런데 원래 주어진 함수의 분모에 x-1이 있고 분모는 제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1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요 극한의 정의에서 x가 1에 무한히 접근할 때는 x는 1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x가 1이 아니라는 조건이거든요. 하지만 리미트 x가 1에 무한히 접근할 때는 x가 1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x가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조건은 분모에 x-1이 있기 때문에 놓은 것이 아니고 요 극한의 정의 x가 1에 무한히 접근할 때 요 극한의 정의에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나 제 주민등록번호나 서로 다른 표현이죠. 하지만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방금 제 설명을 들으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 함수가 화장을 좀 하다 보니 이와 같이 표현된 것이고, 이 표현에서 x 마이너스 1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x는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나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함수의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고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상황은 좀 달라질 겁니다. 이 함수는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분모에 있는 x-1이라는 이 항을 없앨 수가 없어요. 분모는 제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리미트 x가 1에 무한히 접근한다는 이 극한의 정의로부터 이미 x는 1이 아니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적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극한값 두 번째 예로서 삼각함수의 미분에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죠. sin x의 함수, 요 sin 함수의 아규먼트는 x예요. 요 sin x를 x로 나누고 x를 0으로 접근시킬 때의 극한값입니다. sin 함수의 아규먼트를 x를 쓰지 않고 시타를 사용한다면 sin 시타를 시타로 나누고 시타를 0으로 접근시키면 되겠죠. 결과는 1이에요.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즉 도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기 위해서 반지름이 r, 시계바늘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시계바늘을 적당한 각도 시타만큼 회전시킵니다. 반지름 r을 시타만큼 회전시켰을 때 우리가 세 개의 도형을 그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도형은 요 직각삼각형 OBC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r이에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h만 알면은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의 사이각은 시타입니다. 그러면 요 탄젠트 시타라는 것은 r분의 h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 h라는 것은 r 곱하기 탄젠트 시타가 되는 것이고, 직각삼각형 OBC의 면적은 2분지 1, 이제 밑변의 길이 r을 곱하고 높이 r 탄젠트 시타를 곱해주면 되니까 2분지 1 r 자성 탄젠트 시타로 구해지겠어요. 두 번째 도형은 부채꼴입니다. 부채꼴 OAB예요. 이 부채꼴의 면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분지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사이각 시타죠. 이때 시타는 라디안입니다. 부채꼴의 면적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반지름 r을 갖다가 한 바퀴 회전시키면은 이제 2파이 라디안을 회전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원의 면적 파이 r 자승이 구해지죠. 그러면 2파이 라디안하고 시타 라디안의 비례식으로부터 부채꼴의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도형은 삼각형 OAB예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은 어차피 반지름 r이니까 삼각형의 높이 h만 구하면은 요 도형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높이 h는 이 직각삼각형으로부터 구할 수가 있죠. 사이각은 시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인 시타는 r분지 h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높이 h라는 것은 r 곱하기 사인 시타고 삼각형의 밑변은 r이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지 1 곱하기 r 제곱의 사인 시타를 곱해주면 되죠. 세 가지 도형의 면적을 다 구해봤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세 가지 도형의 면적은 삼각형 OB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부채꼴 OAB예요. 그리고 삼각형 OAB가 가장 작은 면적이죠. 이 면적들을 부동으로 표현하면은 2분지 1 r 자승 사인 시타가 가장 적고 그 다음이 2분지 1 r 제곱 시타고 2분지 1 r 제곱 탄젠트 시타의 순서가 되죠. 이 부등식에는 2분지 1 r 자승이라는 이 항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거시킬 수가 있거든요. 소거시키면은 사인 시타는 시타보다 적고
시타는 탄젠트 시타보다 적다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젠트 시타라는 것은 사인 시타를 코사인 시타로 나눈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부등식을 사인 시타로 나누겠어요. 사인 시타를 사인 시타로 나눴으니까 1이 됩니다. 시타를 사인 시타로 나눴으니까 사인 시타 분지 시타가 되겠죠. 탄젠트 시타는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니까 사인 시타로 나누면 코사인 시타 분지 1이에요. 이제 얘들을 역수로 취하겠어요. 역수를 취하면은 분모 분자를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요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시타를 0에 무한히 접근시켰을 때 시타 분지 사인 시타의 극한값을 구하려는 거예요. 일단 시타를 0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시타라는 것은 리미트 시타가 0에 무한히 접근할 때 코사인 시타는 1에 무한히 가까운 값이지 않습니까? 시타를 0으로 무한히 접근시켰을 때 시타 분지 사인 시타는 겉보기에 좀 이상한 결과가 되어버리네요. 1보다는 적어야 돼요. 하지만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요 부등호들은 지금 1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즉 리미트 시타를 0에 무한히 접근시켰을 때 시타 분지 사인 시타의 극한값은 1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서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1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극한의 정의에서 시타가 0으로 무한히 접근할 때 시타 이꼴 제로는 아니에요. 따라서 이 극한값은 거의 1입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참 헷갈리네요. 그러면 시타가 제로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시타가 제로일 때는 시타 분지 사인 시타는 1이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수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어깨너머로 대충 학습한 저희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이에 이것을 알기 위해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는 않아요. sin x를 x로 나누고 이 x를 0으로 무한히 접근시켰을 때의 극한값이 1이라고 했죠. 이 성질을 이용한 싱크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싱크 함수의 정의는 x가 0이 아닐 때에는 sin πx를 πx로 나눠준 것이고 그리고 x가 0일 때는 1인 함수입니다. 싱크 함수는 사실 x분지 sin x예요. 그런데 이제 차이점은 x분지 sin x에서 요 sin 함수의 아규먼트, 즉 인자가 x가 아니고 πx예요. 그리고 나눠주는 것도 분모도 이제 x가 아니고 πx입니다. 싱크 함수를 갖다가 설명하기 전에 x분지 sin x라는 이 함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sin x라는 이 삼각함수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함수 아니겠습니까? 이 부등식을 x로 나누어 보겠어요. 그러면 x분의 sin x라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의 x분지 1이라는 이 함수하고 플러스의 x분지 1이라는 이 함수 사이에 있겠죠. 이 붉은색의 실선이 x분지 sin x의 그래프예요. 그리고 푸른색의 실선이 싱크 x의 그래프입니다. x 이꼴 제로에서는 x분지 sin x도 1이고 그리고 싱크 함수도 x 이꼴 제로에서는 1이죠. 검은색의 실선은 x분지 1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의 점선은 마이너스 x분지 1이에요. 그래프로 확인을 해보니 싱크 함수하고 x분지 sin x라는 요 두 개의 함수는 마이너스 x분지 1 그리고 x분지 1이라는 함수 사이에 있습니다. x분지 sin x라는 이 함수하고 싱크 함수의 차이는 분모 분자에 파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 파이가 왜 들어왔는가 하면은 정규화, 영어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요 싱크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정적분의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인자입니다.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수업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우스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크 함수의 정의하고 그래프로부터 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고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느냐 이거지. 사용할 때도 없는 걸 배우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싱크 함수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기계공학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함수예요. 하지만 제어 계측을 전공하신다거나
전자통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신호 해석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거든요. 신호 처리죠. 그때 신호를 갖다가 필터링 하거나 요 신호의 대역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끝날 때쯤 풀이의 급수, 풀이의 변환, 풀이의 역변환을 배우실 거거든요. 그때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극한값 계산의 연습을 계속 하겠습니다. 자연상수는 뭐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2로 표현하고 이것은 이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가로 안에 1 플러스 x분지 1 이 전체를 갖다가 x성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연상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금방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가로 안에 1 플러스 x분지 1 이 전체를 갖다가 x성한 요 형태입니다. 급수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상수에 대해서는 이미 상강에서 간단히 언급을 했었죠. 어쨌든 자연상수를 방정식 a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에는 x를 무한대로 보내면은 가로 안에 있는 요 x분지 1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제로가 되고 요 거듭제곱 x는 무한대로 가죠. 그런데 요 자연상수를 갖다가 방정식 b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에는 이제 x분지 1을 갖다가 x로 만들고 거듭제곱을 x분지 1로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x를 갖다가 0으로 접근시키면은 이 x는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요 지수 x분지 1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x분지 1은 무한대로 갑니다. 결국 방정식 A의 표현이나 방정식 B의 표현은 동일한 자연상수 1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강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제 자연로그, 그러면 로그의 미수는 1이죠. 요 로그의 진수가 1 플러스 x이고 이 전체를 갖다가 x로 나눈 후에 x를 0으로 무한히 접근시켰을 때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로그를 x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로그에다가 x분지 1을 곱해준 것과 같아요. 로그에 곱해진 요 수는 로그 진수의 지수잖아요. 그러면 요 x분지 1을 진수의 지수로 이제 거듭제곱으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그 2의 1 플러스 x 이 전체의 x분지 1승이죠. 자, 이 표현을 보시면은 x를 갖다가 지금 현재 0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자연 로그를 나타내는 방정식 b하고 같은 형태네요. 로그의 요 미수하고 진수가 2로서 같으니까 이것은 결국 1이죠. 네, 자연 로그의 진수가 1 플러스 x이고 이 전체를 x로 나눈 후에 x를 0으로 무한히 접근시키는 극한값은 1입니다. 극한값을 계산하는 연습을 한 가지만 더 해보고 이번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극한값은 a의 x성 마이너스 1 이것을 x로 나눈 후에 x를 0으로 접근시키는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풀어보았던 문제일 겁니다. 이 극한값은 그냥 구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데 뭘 치환하는가 하면은 분자에 있는 a의 x성 마이너스 1 이것을 대문자 a라고 하겠어요. 지금부터 이 대문자 a를 라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x성은 라지 a 플러스 1이 되죠. 이제 이 식의 양변을 자연록으로 취하겠어요. 양변을 자연록으로 취했으니까 이제 좌변은 자연로그의 진수는 a의 x승이죠. 그리고 우변은 자연로그의 진수는 라지 a 플러스 1입니다. 좌변을 보시면은 진수의 x승이니까 얘는 로그 기호 앞으로 곱해지는 수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x 곱하기 자연로그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요 x라는 것은 로그 2의 진수가 이제 라지 a 플러스 1, 이 로그를 로그 2의 a로 나눠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원래 주어진 요 극한 계산을 하기 위한 식은 요 x는 분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요 x는 이제 로그 2 a분의 로그 2의 진수가 이제 라지 a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분자에 있었던 ax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라지 a로 치환을 했으니까 요 분자는 이제 라지 a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뭐 미분도 마찬가지고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어진 원래의 식에서 요 A라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숫자로 주어지는 상수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변하는가 하면은 요 X가 지금 현재 0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변수는 X입니다. 우리가 A의 X성 마이너스 1을 라지 A로 치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식을 라지 A를 사용해 가지고 이와 같이 변형을 했습니다. 치환된 식에서 로그 2의 요 진수 A, 요 A라는 것은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로그 2의 A라는 것은 이제 A가 지금 현재 결정되지 않은 상수이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냥 숫자로 계산되는, 즉 숫자인 상수예요. 원래 주어진 식을 보시면은 x의 함수이고 x를 갖다가 0으로 무한히 접근시켰거든요. 그런데 변형된 식을 보시면은 이제 x는 없어지고 라지 a의 함수예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라지 a를 어떤 값에 접근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변수를 치환할 때에는 원래 주어진 변수의 범위나 값을 치환된 변수 이 예에서는 라지 a죠. 요 범위나 값으로 바꾸어 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극한값을 구하는 예에서는 x가 0에 무한히 접근하죠. a의 x승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라지 a라고 치환을 했어요. x가 0에 무한히 접근하면은 이제 a0승에 가까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1에 무한히 접근하죠. 1 마이너스 1이니까 라지 a는 0으로 무한히 접근하네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치환을 이용하는 방법은 미분하고 적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치환 적분을 이용해갖고 정적분 문제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를 하면은 시험 감독할 때 보면은 학생들이 문제는 거의 다 풀었어요. 그런데 적분의 상한하고 하한을 갖다가 이 치환된 변수의 범위로 바꾸는 걸 갖다가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틀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 치환 적분에서 특히 많이 실수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로그 2의 a는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분모에 분모에 있으니까 이것은 로그 2의 a가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런데 로그 2의 a라는 것은 라지 a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리미트 기호 밖으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분자에 있는 라지 a를 분모로 한번 보내보겠어요. 그러면 분모에서 라지 a분지 1이 될 것이고 이것이 로그에 곱해져 있으니 이 라지 a분지 1이라는 것은 로그 진수의 지수잖아요. 분모를 쳐다보고 있으니 1 플러스 라지 a 이 전체를 라지 a분지 1승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라지 a는 0으로 접근시켜요. 그러면 이 a는 0으로 가겠죠. 그리고 지수 a분지 1은 무한대로 갑니다. 이게 뭐예요? 자연상수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로그의 미수도 자연상수예요. 그리고 로그의 진수도 자연상수입니다. 미수하고 진수가 같은 로그니까 1이죠. 결국 요 ax승 마이너스 1을 x로 나누고 x를 무한히 접근시켰을 때의 극한값은 로그 2의 a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외워가지고 답을 찾는 게 중요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니까 이제 원리를 이해만 하고 이해한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즉 응용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능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강의가 좀 길어진 것 같네요. 이제 미분을 배우기 위한 준비 단계는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미분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